그날 새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질 듯 고요했던 밤이었습니다. 38선 인근 초소에서 근무하던 저는 늘 그렇듯 철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폐를 찌르듯 파고들었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라 시야를 흐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초소 안은 난로 하나로 근신이 온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어떤 추위보다 뼈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임병 김상병은 열상 장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저는 유관 관측과 무전 교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7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바람도 없고 짐승도 없을 시간인데 철책 너머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림자도 적으로 보이고 나뭇가지 하나도 총구처럼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김상병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병, 여기 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상 장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되는 여러 반응들.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마치 훈련된 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명입니다. 제가 무전기로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쥐고 암호명과 좌표를 보고하는 동안 제 심장은 귀에서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중대 본부에서는 즉시 재확인을 요청했고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정밀하게 스캔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7개의 열원,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등에 뭔가를 메고 있는 형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장한 병력이었습니다. 총을 맨 채 대열도 없이 그러나 결연하게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책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소로부터 약 800m,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쪽. 김상병이 총을 장전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초소 안에 메아리쳤고 저 역시 본능적으로 제 K-2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겨울 새벽인데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전쟁인가? 훈련 때 수없이 들었던 시나리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투, 도발, 기습. 그 모든 가능성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대장님의 침착한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병력 이동 소리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철책 너머 어둠 속에서 7개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둔 채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새벽이 끝나면 제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즉각 경계 태세를 최고 단계로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데프콘 3 상향. 전 병력 전투 배치 반복한다. 전 병력 전투 배치.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명령은 기계적이고 냉정했지만 그 이면에 깔린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소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입니다.
소대장님이 직접 오셨고 저격수와 중화기 사수들이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철책선 전체에 조명탄이 준비되었고 확성기에서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철책에 접근 중인 인원은 즉시 정지하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더 이상 접근 시 사격을 가할 것입니다.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반복되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확성기 소리는 마치 최후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준경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어 올리지도 엎드려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고 방송에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니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은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저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김상병이 보고했습니다. 소대장님은 쌍안경을 내리지 않은 채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대 행위도 항복의 의사도 보이지 않는 무장 병력. 그들은 단지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가 500m로 좁혀졌습니다. 조명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퍼억 하늘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밤하늘이 한순간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하얀 빛이 낙하산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철책 너머의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계속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명의 병사들. 북한군 복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적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군복은 낡꽃대가 묻어 있었으며 어떤 이는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그들이 메고 있던 것은 최신 무기가 아니라 낡은 자동 소총이었고 몇몇은 총을 어깨에 맨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열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전투 대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듯 걸어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아쇠에 손을 얹은 채 그들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조준경 속으로 한 명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뺨은 함몰되어 있었고 눈가는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들에는 분노도 적개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에게로 조준경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7명 모두를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서도 저를 향한 적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있던 것은 단 하나, 절박함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이 철책을 넘어야만 한다는,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함,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뒤를 돌아볼 여유도 경고에 응답할 여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격 준비. 소대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찰칵, 찰칵. 여러 개의 총이 일제히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준점을 맨 앞에 병사 가슴팍에 맞췄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 300m. 그들은 여전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조명탄이 꺼져가는 하늘 아래 철책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온 것일까? 철책 앞 30m.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격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고
중화기는 그들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한 발만 발사되면 이 고요는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일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다루듯 신중한 동작으로 그는 어깨에 맨 자동 소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총이 땅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동료들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입모양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7명 모두가 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쿵, 탁. 무기들이 땅에 놓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어떤 총은 너무 낡아 땅에 닿자마자 부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해제한 뒤 천천히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두 팔을 높이 치켜든 채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조명탄의 희미한 빛 아래 7개의 실루엣이 항복의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상징 같았습니다. 소대장님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진원을 밝혀라. 소속과 목적을 말하라. 명령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 아까 처음 총을 내려놓았던 그 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든 채로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확성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북한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은 분명히 북측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제가 훈련소에서, 교육대에서 수없이 들었던 선전 방송이나 대남 방송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체제의 언어도 이념의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본에서 배우던 억양과는 달랐습니다. 명령도 선동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제5보병사단 소속입니다. 우리는 귀순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쏘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준경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눈꺼풀 가장자리에 맺혀 있는 것이 조명탄의 빛에 반짝였습니다. 소대장님은 확성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속 부대와 계급, 성명을 밝혀라. 제5보병사단 제3대대 제2중대 상사 이명철입니다. 그의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있는 자들은 같은 중대 소속입니다. 우리는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침투했다도 파견되었다도 아닌 내려왔다. 마치 탈출이라는 단어를 에둘러 표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상병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병, 이거 진짜 귀순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귀순을 가장한 침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방심시키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철책 앞에 선 7명의 모습에서는 어떤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이라고 밝힌 상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동지 여러분. 그는 호칭을 고쳤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심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간청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은 한 인간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소대장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와 긴급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준을 유지한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7명은 손을 든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었습니다. 적도 아군도 아닌 그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방아쇠를 당기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희망과 절망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것을. 철책 너머에서 리명철 상사는 여전히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씩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중대본부의 지시에 따라 7명은 한 사람씩 전진하여 무기를 지정된 위치에 놓고 뒤로 물러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총을 겨눈 채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격수는 단 한순간도 조준을 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리명철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총을 내려놓은 상태였지만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을 풀어 조심스럽게 땅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총 외에도 수류탄을 꺼내 놓았고 또 어떤 이는 배낭에서 탄약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무장 해제가 끝난 후 소대장님이 명령했습니다. 한 명씩 전진하라. 천천히. 손은 머리 위로. 리명철 상사가 가장 먼저 철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30m, 20m, 10m.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군복은 얼룩투성이었고 군화는 바닥이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씻지 못한 때가 묻어 있었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철책 앞 3m 지점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우리 병력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앉아라. 소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리명철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머지 6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7명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왜 왔는가? 짧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리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던져지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북한군에서 명령 거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명령을? 소대장님이 물었습니다. 리명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고 특정 부대가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 중앙에서 누군가 숙청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우리 사단의 특별정치 검열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끌려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정치 장교가 사라졌습니다. 정치 장교가 사라졌고 그 다음 날 중대장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중대장 동무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자기 몫을 나눠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리명철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이 끌려간 날 밤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하지만 분명한 총소리였습니다. 7명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중대장이 왔습니다. 검열단과 함께요. 그리고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은 그들에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불순분자를 색출하라고,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는 즉시 보고하라고. 우리 중대가 타기 쉬웠습니다. 이전 중대장과 가까웠던 우리 모두가요. 리명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소대장 동무가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분대장들이었습니다. 하루에 2~3명씩 우리 중대는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다음은 우리였습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7명은 같은 분대였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례라는 것을, 이미 우리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끌려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명철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2개뿐이었습니다. 끌려가서 죽거나 도망쳐서 죽거나. 그래서 우리는 3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소대장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살아보는 것.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일 전 밤 우리는 경계 근무를 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무기고에서 최소한의 무기만 챙겼습니다. 자위용으로만요. 그리고 철책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뢰밭을 지나고 감시초소를 피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우리는 한 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물도 식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 보이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타령한 것을 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쏠 것입니다. 발견되는 순간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경고 방송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쏘지 않기를,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역시 총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 7명이 왜 총을 들고도 쏘지 않았는지, 왜 경고를 무시하고도 계속 걸어왔는지. 그들은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은 7명을 임시 격리 천막으로 이동시킨 후 1명씩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록 담당으로 배치되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은 그들의 증언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리명철 상사가 가장 먼저 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물 한 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가 물을 들이키는 모습은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말해보시오. 소대장님의 지시에 리명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배급은 끊겼고 탄약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번이던 쌀 배급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도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냉이로 대체되었고 그마저도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사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풀뿌리를 캐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가 먹여주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굴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리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탄약 배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대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인가? 먹을 것은 없는데 총알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매주로,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무엇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소대장님의 질문에 리명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 아니면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천막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리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부는 적의 도발을 이유로 자작극을 준비했고 그 실패의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특별정치검열단이 내려온 날 그들은 우리 대대장을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중대는 특별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리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측 초소를 향한 무력 도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선봉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대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야간의 철책을 넘어 남측 초소를 기습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살 임무라는 것을,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병력은 고작 한 개 중대, 화력 지원도 없고 퇴로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총알바지였습니다. 리명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치 장교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지휘관의 무능 때문이라고. 우리 중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을 우리 중대, 특히 중대장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당신들이었습니까? 왜 당신들 중대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소대장님의 질문에 리명철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중대장이 당 중앙에서 숙청된 간부의 친척이었습니다. 먼 친척이긴 했지만 북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좌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대 전체가 불순분자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상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무섭도록 냉정했습니다. 중대장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이것은 작전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중대장은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리명철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다음 날 새 중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전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하는 자는 적전 탈영죄로 직결 처형한다는 경고와 함께요. 우리는 죽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천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대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리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도 같은 이유로 따라온 것입니까? 네, 우리는 같은 분대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배를 굶었고, 함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리명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전 밤, 경계 근무를 서던 우리는 무기를 챙기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소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인원들도 면담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리명철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7명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세부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철책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7명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일까?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천막방,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명은 각자의 면담을 마치고 다시 한 곳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요가 지급되었고 간단한 식사도 제공되었습니다. 주먹밥과 물 그리고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입을 떼는 순간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결국 어깨가 떨렸습니다. 가장 어려 보이는 병사는 주먹밥을 입에 넣고는 한참을 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꿈이 아닐까, 곧 사라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리명철 상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입 한 입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안도, 슬픔, 죄책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천막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적인가 아니면 교범은 분명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 병력은 적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완전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철저한 신원 조회, 정보기관의 신문, 거짓말 탐지기 검사, 수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이들은 그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리명철이 주먹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군인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병, 최종 보고서 작성 완료했나? 예, 소대장님.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 중대본부에 올라갈 보고서니까 신중하게 작성하게. 자네의 관찰 내용과 평가가 중요하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적대 행위 가능성 있음이라고 쓴다면 더 강도 높은 조사와 격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위장 기순 가능성 배제 불가라고 쓴다면 이들은 오랜 시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책 너머로 걸어오던 7개의 그림자. 총을 들었지만 쏘지 않았던 사람들. 경고에도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먹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관찰 결과 해당 인원 7명은 철책 접근 시 적대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 경고 방송 후 즉시 무장 해제 및 투항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평가 의견.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 안보에 대한 책임,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양심, 눈앞의 진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했습니다. 공격 의도 없음. 투항 사명학. 타이핑하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인원들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며 거짓 진술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하며 장기간 영양 결핍 상태로 판단됨. 이는 그들의 진술 식량 배급 중단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로 볼 수 있음. 무기 상태 또한 노후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는 조직적인 침투 작전에 사용될 장비로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인원들은 실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월남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최종 판단은 상급 부대 및 관련 기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도 함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속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간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 눈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인간을 믿기로 했습니다. 소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썼네. 이병 객관적이면서도 필요한 관찰이 다 들어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중대, 대대, 사단을 거쳐 올라갈 걸세. 그리고 아마도 국정원까지 갈 거야. 자네가 쓴 이 문장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알고 있겠지? 예, 알고 있습니다. 소대장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저는 천막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7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소대장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일세. 그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중대본부, 여기는 3초소 귀순자 관련 최종 보고서 송부합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7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제가 내린 이 선택을, 제가 쓴 이 보고서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동이 완전히 트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둔탁한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명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에서 헬리콥터 소리는 곧 숙청이나 공격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측 헬기입니다. 소대장님이 그들을 안심시켰지만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 주변의 낙엽과 먼지를 날렸습니다. 7명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민간인 차림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보기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군 정보부대 소속으로 보이는 장교들이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남자가 소대장님께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소대장님이 경례를 했고 저도 따라 경례했습니다. 귀순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쇠약하지만 특별한 부상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렇겠군요. 남자는 7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일어서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7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군인의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과 계급, 소속을 다시 한번 말하시오. 리명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선인민군 제5보병사단 제3대대 제2중대 소속 상사 리명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만큼이나 선명했습니다. 나머지도 한 명씩 자신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정보요원은 수첩에 빠르게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신원 확인, 정밀 조사, 그리고 신문이 진행됩니다. 협조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가장 어린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보요원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사실인지, 뒤에 다른 의도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탑승 준비하시오. 7명이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리명철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었고 헬리콥터는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늘 위의 점이 되어 곧 사라졌습니다. 소대장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났네. 예, 소대장님. 잘했네. 이병 자네의 보고서는 정확했어. 그리고 용기 있었어. 감사합니다. 소대장님이 철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저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리명철과 그의 동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신문실의 차가운 형광등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일까? 며칠 후 소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병, 상부에서 연락이 왔네. 예, 귀순자 7명. 진원 확인 완료되었다고 하네. 진술 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어.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교차 검증한 결과 실제로 그들의 부대에서 숙청이 있었다고 하더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받게 될 거야.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일세. 소대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리명철이라는 친구가 전해달라고 했다더군. 그날 밤 초소에 있던 병사에게 감사하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용기일세.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 느낀 대로 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철책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열상 장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혹시 또 누군가 걸어올지, 혹시 또 누군가 손을 들고 서 있을지, 그리고 그때 저는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의심이 아닌 믿음을, 거부가 아닌 환대를.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 배웠으니까요. 철책은 땅을 나누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계속 철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의 추위는 봄의 따스함을 거쳐 여름의 열기가 되었고, 이제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철책 주변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은 바뀌었습니다. 이병에서 일병이 되었고, 이제 곧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소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철책을 넘어오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열상 장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모를 움직임을, 혹시 모를 신호를 기다리면서. 일병님, 우편물 왔습니다. 후임병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특이했습니다. 정부 기관의 사서함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글씨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전 새벽 철책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리명철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제 신원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에 여러 번 요청한 끝에 감사의 마음만은 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철책 앞에서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쏜다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뒤에서 끌려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초소에 계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를 처음 발견하고 보고하셨던 분께. 제가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결정이 저희 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6개월은 새로운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거리의 풍경, 밤에 켜진 불빛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평생 감시받고 통제받던 사람에게 자유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저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함께 넘어온 동료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가장 어렸던 김성일 가명입니다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공부가 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역시 가명입니다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요리가 적성에 맞는다며 즐거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가게를 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귀한 일인지 매일 느낍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다시 끌려가는 꿈, 쫓기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불빛들을 봅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살아있다고. 그날 밤 철책을 넘을 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 탈북 사실을 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연자제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언젠가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날을 위해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철책을 지키고 계실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임무가 단순히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제 진짜 이름으로, 제 진짜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 가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리명철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일병님 괜찮으세요? 후임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좋은 소식이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대장님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됐군, 자네가 옳았어. 일병. 저는 그저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야. 7명의 새로운 삶. 그날 밤 저는 다시 초소에 섰습니다. 철책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도 리명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고 언젠가 그들 중 누군가 다시 이 철책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로, 의심 대신 이해로, 총구 대신 손을 내밀 준비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진짜 임무는 단순히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선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편지는 제 주머니 속에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철책을 지켰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다음 새벽을 준비하며,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10월의 찬 바람이 철책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리명철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어쩐지 더 집중해서 철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새벽 2시 40분, 열상 장비 화면에 익숙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6개월 전의 기억이 눈을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화면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여론 반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후임, 여기 좀 봐. 제 옆에 있던 후임병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병님, 이거, 응, 사람이야. 저는 침착하게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떨렸지만 지금은 차분했습니다. 화면을 정밀하게 스캔했습니다. 여론은 3개였습니다. 리명철 일행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느리고 비정형적이고 전투 대형이 아니었습니다. 소대장님께 보고해. 예, 후임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3개의 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약 1200m. 리명철 일행보다 더 북쪽에서 출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움직임이 불규칙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다른 2개보다 여론 반응이 약했습니다. 마치 부상을 당했거나 기력이 소진된 것처럼. 일병,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소대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그 소대장님이었습니다. 6개월 전 리명철 일행을 함께 대면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소대장님,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론 너무 약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체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대장님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체온증일 수 있겠군. 예, 그리고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다른 2명이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는? 현재 900m 접근 속도로 보아 약 25분 후 철책 도달 예상됩니다. 소대장님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중대본부. 여기는 3초소 철책 접근. 인원 확인 3명 반복한다. 3명 전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판단됨. 무전기 너머로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회 사례와 동일하게 대응하라 경고 방송 준비. 조명탄 준비하지만 신중하게 섣부른 사격은 금지한다. 알겠습니다. 소대장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병, 6개월 전 기억나지? 예, 소대장님. 이번에도 자네가 주 관찰자를 맡아. 자네 눈을 믿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열상 장비 앞에 앉았습니다. 3개의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700m. 지원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저격수가 위치를 잡았고 확성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개월 전의 긴장감과는 다른 조금은 침착한 대비 태세였습니다. 리명철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준 것입니다. 거리 500m. 저는 조준경으로 그들을 직접 보려 했지만 아직 어둠 속에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명탄 발사 준비. 소대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리 300m. 발사. 퍽 조명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밤하늘이 순식간에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3명의 인물이 철책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명이 한 명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사람은 거의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양옆에 두 사람이 그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준경으로 확대했습니다. 북한군 군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리명철 일행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피인지 진흙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왼쪽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북한군에도 여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결연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남성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습니다. 40대쯤 그의 한쪽 어깨가 이상하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사람이 부축하고 있는 사람. 소대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운데 사람 아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소대장님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그것은 아이였습니다. 10살 많아야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경고, 방송 시작. 소대장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철책에 접근 중인 인원은 즉시 멈추십시오.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세 사람이 멈췄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성도 부상당한 팔이 아닌 한쪽 팔을 들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소대장님이 확성기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조선인민군 제구보병사단 의무중대 소속 위생병 한미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은 부대 취사병 박성호, 그리고 이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간인입니다. 부상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말은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소대장님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병. 어떻게 보나?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무장도 안 되어 있고 아이가 위급해 보입니다. 소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을 내리지는 마라. 하지만 접근을 허용한다. 천천히 전진하라.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를 부축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50m, 30m, 20m. 조명탄의 빛 아래서 저는 그들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여성 위생병의 군복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아이의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아이의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박성호라는 남성의 어깨에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하나 내지 않고 아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소년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철체가 5m. 거기서 멈추십시오.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한미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땅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전 리명철을 대했던 것처럼 저는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총구를 들이댈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의무병 즉시 출동. 소대장님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갔습니다.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책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병, 아직 신원 확인이. 소대장님, 저 아이가 먼저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소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철책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의무병과 함께 뛰어나갔습니다. 한미선은 여전히 아이 곁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무병이 아이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 심한 탈수, 그리고 의무병이 아이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복부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와 있었습니다. 폭부 관통상입니다. 즉시 후송이 필요합니다. 들것. 소대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옮겼습니다. 한미선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도 비틀거렸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철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시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헬리콥터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소대장님이 한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의무병이 그녀의 팔에 링거를 꽂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희 부대 근처 마을에 검열단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탈북 시도를 한 가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을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끌려갔습니다. 총살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숨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정치장교가 아이를 찾아냈고 그 자리에서 총을 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그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무병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위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기로. 박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취사병으로 차출되어 마을에 갔었습니다. 한 위생병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입니까? 소대장님의 질문에 박성우가 쓰게 웃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 또래였습니다. 3년 전 굶어 죽었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저 아이만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한미선이 이어갔습니다. 추격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박동무가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붕대를 감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것.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죽으면 아이는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무병이 아이를 들것에 고정시켰습니다. 한미선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합니다. 아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후송됩니다. 소대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병원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헬리콥터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미선이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 하늘로 사라지는 헬리콥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살 수 있을까? 3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위급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한미선과 박성호도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준호 가명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한미선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회복 후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선의 편지였습니다.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준호를 자기 아이처럼 돌봐주십니다. 간호사분들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가져다 주십니다. 박성우 아저씨도 매일 병원에 옵니다. 준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게 만들어줍니다. 준호는 박 아저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박 아저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날 밤 철책 앞에서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총구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선택이 준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이곳에서 자랄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꿀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아픔은 평생 남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자라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말해주겠습니다. 철책 너머에는 적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를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철책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리명철 일행이 넘어온 그 자리. 3주 전 한미선과 박성호 그리고 준호가 넘어온 그 자리. 철책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높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철책이 나누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는 것을, 체제와 이념, 증오와 두려움을 나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 철책은 연결하기도 한다는 것을, 살고 싶은 사람과 살려주는 사람을, 절망과 희망을, 어둠과 빛을, 열상 장비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이 철책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리명철처럼, 한미선처럼, 박성호처럼, 살기 위해, 희망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총구 대신 손을 내밀 준비가. 후임병이 물었습니다. 일병님, 정말 또 올까요? 저런 사람들이 저는 철책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보는 거야. 적이 아니라 사람을. 후임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병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2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편지와 한미선의 편지.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철책이 사람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인간의 의지와 희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증거.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 저는 다시 열상 장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언젠가는 또 다른 그림자가 철책을 넘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며, 믿으며, 철책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삶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책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음 이야기를 위해, 다음 선택을 위해, 다음 희망을 위해. 철책은 땅을 나누지만 인간의 마음까지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때로는 그 철책 너머로 뻗은 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